네, 이 부분은 경제 성장, 경제 발전과 관련돼서 수반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인구의 변화, 어바나이제이션, 도시화의 정도, 그다음에 보건, 후생 지표 이런 것들을 몰아서 살펴보는 그러한 챕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지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른 나라와 혹은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보려면은 월드 디벨롭먼트 뱅크, 월드뱅크에서 나오는 세계은행에서 나오는 소셜 인디케이터라는 그 연보가 있습니다. 애뉴얼 리포트가 있습니다. 소셜 인디케이터. 그거를 보시면은 거기에 베트남도 나오고 타일랜드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실 일이 있으면은 이 인구 도시화와 복원에 대해서는 월드뱅크의 소셜 인디케이터를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결국 안정적인 인구를 기반으로 1920년대부터 한국의 인구는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건강 상태의 개선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농촌 지역이 절반의 인구 증가를 흡수했습니다. 30%는 이민을 가고 나머지는 도시 지역으로 흡수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귀한 이주민과 난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절반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 도시 지역에서만이 일감이 있으니까 언임플로이먼트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인구는 자꾸 도시 지역으로 몰린 것이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75년, 80년 이후에 베트남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그래도 잡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인구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어, 교출생률이라는 것은 birth rate인데, 1000명당 몇 명이 출생하느냐. 그래서 한때는 뭐 45명까지 출생하다가 좀 저조하다가 다시 44명까지 늘어난 그러한 통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해서 조사망률은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건강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도시 인구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서 맨 처음에는 3.1%에서 시작해서 33.9%까지 증가했습니다. 농촌 노동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것도 전엔 뭐 90%에 가까웠겠죠. 그러다가 1965년 한국의 테이크오프, 소위 말하는 도약기를 지나면서 58.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스틸 1965년에도 반 이상,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에서 고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이 공업화를 그렇게 주도했는데도 많은 인구가 그 당시 아직도 농촌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75년이 되면서 비로소 50% 이하로 농촌 인구 비율이 농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농촌 고용의 비율이 45.9%까지 내려갔죠. 1,700만, 40년에 2,300만, 뭐 이렇게 도시가 음, 50만, 농촌이 1,690만.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농촌 인구가 있다가 이제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인구도 같이 늘어나서 농촌 인구도 늘어났지만은 1940년이 되면 도시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910년부터 194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은 어, 굉장히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이 도시 인구의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민 포함 한국인도 많이 증가했죠. 그 말은 일, 일본 제국주의를 피해서 만주나 대만이나 일본 본토나 이런 쪽으로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한 쪽에서만의 인구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보면요. 전체 인구에서 도시, 농촌, 순이주민 합해서 이주민 포함해서 1945년에 전체 인구가 16.1% 증가했고 1955년에는 21.5%가 증가했고 1975년에는 34.7%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별로 보면은 어, 결국 1945년, 75년 사이에 약 30년 동안에 115%가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도시 인구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농촌 인구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었고요. 이거는 뭐 컨트라셉틱 다시 말하면은 당시만 해도 인구가 많다고 판단해서 정부는 산하 제한이라는 그런 한 패밀리당 2명 이상 아이를 낳지 말자 그런 캠페인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특성별 피임 중인 기혼 여성의 비율을 보니까 1976년까지도 전체의 43.9%가 도시는 47.6%, 농촌은 39.8%가 피임 중인 기혼 여성의 비율로 나타났던 것이죠. 지금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놓게 하려고 정부가 야단, 인구가 원체 빠른 속도로 감소하니까요. 이 재미난 테이블입니다. 임신 중절 및 출산율, 산하 제한, 버스 컨트롤이 1970년대는 이제 디스어피어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임신 중절률이 한때는 뭐 2.1%가 되도록 굉장히 높았죠. 근데 출산율 스태티스틱스를 보면은 55년, 60년에 6.3%에서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출산율이 1.0% 미치죠, 지금.
지방과 도시의 출산율과 임신 중정률을 보니까 도시가 출산율이 3.3%, 농촌이 4.7%, 전체는 그거의 에버리지겠죠. 낙태율을 보니까 도시가 2.2%, 농촌이 2.0%, 그래서 전체가 에버리지가 되는. 그러니까 도시가 농촌보다 출산율은 적고 낙태율은 높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교통수단별 목적지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게 학교와 직장이겠죠. 학교를 갈 때는 뭐 버스가 50%, 나머지 교통수단 도보가 48%, 직장을 갈 때는 버스가 64%, 도보가 19.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통수단별 목적지 학교 통계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5년에서 75년 사이에 전체 인구 증가 현상이 도시 지역으로 이전됐습니다. 이는 현대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교육은 1970년까지 농촌 및 도시 지역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수도, 수자원 및 전력의 비효율성 및 서비스 부족이 문제가 많이 야기됐겠죠. 왜냐하면 급속한 공업화로 전력은 부족하고 수자원도 부족하고 하수도 시설이 부족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 인프라 서비스가 부족하게 됩니다. 대기는 오염되고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영아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보건 서비스에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에서의 보건 상태 지표라고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 평균 수명 시간은 남성이 51세에서 63세, 여성이 54세에서 67세, 현재는 뭐 남성이 70 몇 세, 여성이 80 몇 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유아 사망률을 보면은 신생아 1000명당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 있다가 점차 개선이 됐다는 것은 보건 상태 지표가 개선이 됐다는 것이고 사망률은 1000명당 14.3%, 13%, 8.5%. 지금은 뭐 6%, 5% 수준으로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보건 상태 지표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미난 아, 테이블인데요. 당시에 자료로서 국가별 보건 지표를 구해보니까 조사망률이라는 건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을 보니까 타이완, 타일랜드, 필리핀, 인디아, 인도네시아가 다 10% 내지는 10%보다 오버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9.8%, 한국이 8.5%, 8.5명, 재판이 6.6명, 이런 조사망률이 있었고, 기대 수명은 당시 일본이 가장 높았겠죠. 73세. 유아 사망률을 보니까 한국이 유독히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그 유아 사망률에 대처하는 보건시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것이죠. 전염병이라든가 신생아에 대한 그 보건복지 시설이 태부족하고 열악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일본에 비해서 뭐 네다섯 배 정도 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일본에 비해서 혹은
대만, 타이완에 비해서 보건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보건지표, 네, 아까 봤죠. 한국에서의 그 당시, 그러니까 1967년 당시에 주요 원인별 사망률을 보니까 폐렴 및 폐질환이 넘버원, 결핵이 그 다음, 신경줄을 손상시키는 혈관 변병이 세 번째. 이런 그 후에 심장병, 위장병, 사고, 악성 종양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 칼로리하고 프로테인 컨섬션 데이터는 결국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푸드 그레인이 뭐 대부분이 차지하죠. 쌀밥 위주니까. 어, 이만큼 컨섬션을 하고 소비를 하고 칼로리는 압도적으로 여기서 구하고 프로테인도 여기서 구하고 프루트 앤 베지터블은 상대적으로 작고 미트 앤 피쉬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밀크 앤 에그도 굉장히 작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75년만 해도 코리안 다이엇은 한국의 음식은 푸드 그레인 위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건 관련 인력과 시설, 몇 개 좀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어,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허브 닥터, 그다음 미드와이브스라고 해서 간병인, 뭐 이렇게 에, 되어 있는데 보면 그 피지시안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했죠. 한 거의 3배 정도로 증가했죠. 20년 사이에. 덴티스트의 숫자도 한 2배 반, 널스의 숫자도 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약사의 숫자는 굉장히 증가했죠. 허브 닥터, 한의사의 숫자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사를 그렇게 의료보험 대상에 집어넣지 않거나 그래서 한의사는 증가가 속도가 낮았습니다. 간병인은 어느 정도 증가했겠죠. 헬스 퍼실리티를 보니까 병원이 뭐 90개에서 168개니까 거의 2배, 클리닉이 한 3배, 헬스 센터가 뭐 10배 이상, 허브 클리닉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에, 보건 관련 인력 시설과 시설이 중이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의료종사인의 분포를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도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너무 도시 집중이 강해서 어,
두 메인 시티, 서울과 부산의 피지션의 55%, 1975년 자료니까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증가해가지고 한 70%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덴티스트도 61%, 널스도 55%, 파르마시스트도 58%, 59%. 이게 도시화, 집중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서울과 부산의 인구 비중은 27%인데 피지션의 비중은 의사의 비중은 55%다. 그만큼 한 사람당 의사 한 사람당 인구가 이제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사들 집단과 의과대학 집단과 정부와 대척점에 서로 디스퓨트하고 있죠. 그게 다 이런 의료 종사인의 컨센트레이션과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보건시설별 의료 진출 활용률을 보니까 음,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는 약국이고요. 가깝고 예를 들자면 편리하니까 개인의원 클리닉은 한 30%, 병원은 아무래도 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7.6%, 이런 정도로 분산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의 1인당 정부 보건 지출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1973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한국은 1.33달러, 필리핀은 1.06, 태국은 2.45, 말레이시아 7.18, 일본 5.45. 이거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보건 지출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말레이시아가 영국 연방의 식민지로서 오래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지냈기 때문에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보건 지출액이 높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태국도 의외로 상당히 보건 지출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